2026년 3월 10일 한국에서 엄청난 법이 하나 시행됐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법 이름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은 많은데 정확히 뭔지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건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면 진짜 손해거든요. 왜냐면 이 법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여러분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노란봉투법이 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내 월급이랑 일자리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배달기사분 계세요?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도 있죠? 이분들한테 오늘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도 이 변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 변화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일자리,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이름 얘기를 해야 해요. 노란봉투법. 이름만 들으면 뭔가 귀엽고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 뒤에는 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2009년이에요. 쌍용 자동차가 경영난을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어요. 당시 2,646명이 해고됐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77일간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법원이 2014년에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한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47억이요. 일반 노동자한테 47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세요? 2026년 직장인 평균 연봉이 4,100만 원인데 47억을 갚으려면 115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해요.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때 한 시민이 나타났어요. 이 시민은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의미로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한 언론사에 전달했어요. 왜 노란 봉투냐고요? 예전에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 노란 봉투에 담아서 받았거든요. 그 월급 봉투에 돈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47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모금됐어요. 그리고 이 운동이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이름 하나에 이렇게 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쌍용차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냐고요? 2025년 10월에 16년 만에 KGM이 소송을 공식 철회했어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딱 5개월 전의 일이에요. 노란봉투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원청이랑 하청이 뭔지 알아야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치킨 프랜차이즈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을 시켜 먹을 때 그 치킨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치킨집 사장님은 사실 본사랑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에요. 본사가 원청이고 동네 치킨집이 하청인 거예요. 그러면 치킨집 알바 직원은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랑 계약한 거예요. 본사랑 직접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본사가 이번 달부터 치킨 한 마리 납품 단가를 낮출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동네 치킨집 사장님 수익이 줄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알바 직원 월급을 깎거나 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 본사 결정이 알바 직원 월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알바 직원은 본사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기존 원청하청 구조의 핵심 문제였어요. 본사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안 지는 거거든요. 건설 현장도 똑같아요. 대형 건설사가 원청이고 그 밑에 여러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원청 대형 건설사가 결정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 건지 알아볼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 확대예요. 기존에는 내 월급을 직접 주는 사람만 사용자였어요. 치킨집 알바라면 동네 치킨집 사장님만 사용자인 거예요. 근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즉, 하청 노동자가 원청한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단, 모든 원청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게 인정돼야 해요.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예요.
기존에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같은 것들로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조조정, 공장 이전, 정리해고 같은 정형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할 때 노동자들이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파업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에요. 기존에는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노동자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쌍용차 사례처럼 47억 원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요.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빚더미에 앉는 상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법을 찬성하는 쪽 입장을 팩트로만 살펴볼게요. 찬성 측의 핵심 주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택배기사 김 씨는 매일 200개씩 택배를 배달해요. 근데 택배기사는 택배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플랫폼 업체랑 계약한 개인 사업자예요. 택배회사가 단가를 낮추거나 배달 기준을 바꾸면 김 씨 수입이 바로 줄어들어요. 근데 김 씨는 법적으로 택배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회사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어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인 택배, 회사한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건설 현장 노동자, 배달기사, 하청공장 노동자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구조로 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2024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이 13%밖에 안 돼요. 나머지 87%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혼자 싸워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찬성 측은 이 법이 그 87%를 위한 법이라고 말해요. 이번엔 반대하는 쪽 입장을 팩트로만 살펴볼게요. 반대 측의 핵심 주장은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KDI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어요. 왜냐고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 교섭에도 응해한다면 원청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원청이에요. 그 밑에 1차 하청, 2차 하청이 수십 개예요. 만약 이 수십 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모두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교섭 상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하청을 주는 대신 아예 자동화 설비나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또 구조조정이나 공장 이전에도 파업이 가능해지면 기업이 경영상 필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에요. 정부도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것 얘기해 드릴게요. 이 법이 내 월급이랑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잖아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각각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규직 직장인이에요. 사실 이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미 노동조합이 있거나 단체 교섭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다만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공장 이전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예전보다 노조와 더 많이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청업체나 파견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원청의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면 원청한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원청한테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세 번째로 배달기사,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예요. 이분들은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플랫폼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잖아요. 노란봉투법이 이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단, 아직 이 영역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요. 2026년 5월에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제까지 시행되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네 번째로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주예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어요.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 관계에 있다면 나중에 관련 논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법 시행 후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기간 동안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현장에서 꽤 많은 혼란이 예상돼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노동위원회에 판단 요청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원청과 하청 간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고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다른 하나는 원청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청 거래를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하는 방향이에요. 실제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조계, 경영계, 노동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노란봉투법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한테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법이에요.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부작용이 더 클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 법이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